그럼 오늘 2부에서는 원투 낚시 2부에서는 채비하고 낚싯대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고 채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원투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0분대예요. 굉장히 뻣뻣하죠. 30분대면 이런 낚싯대가 를 던졌을 때 입질이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입질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건 3.5분대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초리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낚싯대의 차이점은 똑같은 길이라도 원투 때는 무거워요. 두 번째, 굉장히 경질이에요. 그래서 원투 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멀리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입질을 받는다든지 다루기 쉬운 거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는 오히려 부드러운 데만 못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럼 100m를 던지면 고기를 잡고 50m, 70m 던졌을 때 고기를 못 잡느냐? 꼭 그럴까요? 100m 나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어부들이 다 거기서 잡을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50m를 가나 70m를 가나 100m를 가나 별 의미가 없다, 연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방파제는 어떤 곳에서 만들겠어요? 대부분 파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조류가 심해서 선박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곳에 방파제를 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류도 세고 파도도 세다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느 건설사, 즉 하만 기업인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강화도 항에 방파제 쌌는데 10년도 더 걸렸습니다. 거의 20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보트를 전부 시멘트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유실이 되는 거예요. 조류가 너무 세고 그래서 떠내려 버려요. 몇 톤이 넘는 조형물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고 해서 100m 떠내려가고 또 집어넣고 하도 계속 저 밑에서부터 조금씩 조류를 막아와서 결국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방파제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집어넣었던 그 방파제 한 덩어리들이 전부 다 테트라포트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른 데들도 강화도 항만큼 만들기 힘들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가 결국 어류들이 숨을 수 있고 은폐,언폐를 할 수 있고 자기네들 집으로 삼을 수 있는 자연적인 어초가 형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곳에 고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m 떨어진 곳에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멀리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파제 근처에 조류가 소통이 좋은 곳에, 그럼 결국 산소 소통이 좋고 산소 발생이 많고 그 다음에 조류 소통이 좋기 때문에 그런 곳에 어류들이 있지 않겠는가, 대사마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본다고 치면은 굳이 멀리 나가는 데가 꼭 필요한가 의문을 가질만 해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모래사장인 경우에 국한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입질을 잘 보려고 그러면 채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 보면 이렇게 묶음추, 바늘이 3개 달려있고 추가 매달려 있는 이런 묶음추들을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묶음추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것은
원투를 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다 보니까 채비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건 그냥 업체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가 유동도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이 추를 우리가 입질을 해서 이 추를 끌고 가야 되고 이 추가 이 매달리는 걸 끌고 가서 대 끝에 입질이 전달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뻣뻣한 대에 이 묶음추를 달아서 던졌을 때 과연 손바닥밖에 안 한 물고기가 그 라인의 무게도 있고 조류가 끌어당기는 힘도 있는데 입질이 오겠느냐. 거의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낚싯대 거치한 다음에 릴을 달아서 채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유동추 보통 14호나 18호 정도 되는 유동추를 쓰시고 원줄이에요. 원줄에 줄을 하나 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쿠션공을 하나 끼세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도래를 묶습니다. 맨도래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쿠션공무 때문에 도래하고 추하고 부딪히는 거는 막아주겠죠. 채비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필요 없는 채비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맨도래를 하나 다셔서 묶으시고 반대편에다가 바늘을 보통 13호나 14호 정도 되는 이게 뭐 국내 이름으로는 모든 바늘이라고 하고요. 일본 바늘로는 세이코 바늘이라고 합니다. 이 바늘 종류를 13호나 14호 정도 되는 바늘을 보통 4.5m 정도 되는 낚싯대에는 70cm 정도, 그 다음에 5.3m 정도 나오면 1m 정도까지 다셔서 미끼를 다셔가지고 원투를 하셨을 때 이 추는 바닥에 떨어지고 이 미끼는 물발에 의해서 조금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입질을 받는다고 치면 이 원줄이 바로 당겨지니까 고기가 느끼는 이물감이 이렇게 목공추처럼 이물감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이 추까지 끌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낚싯대 끝에 굉장히 미세한 입질도 들어오겠죠. 원투는 낚싯대 끝이 투둑투둑 치면서 결국 쭉 빨려 들어가는 그 입질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질 파악할 수 있는 거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채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바늘이 3개 달렸다 그래서 3마리가 물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만약에 물려서 자동으로 걸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바늘 다 엉켜버려요. 2마리, 3마리 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늘은 외바늘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원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자들이 채비를 너무 많이 뜯기고 하루 종일 채비하시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세요. 이유는 뭐냐 하면 채비가 투척을 하시면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가라앉아서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라인이 물에 다 깔리고 충분히 가라앉으셨다는 게 느껴지셨을 때 릴에 베일을 닫으시고 받침대가 꼭 있으셔야 돼요. 받침대에 딱 올려놓으신 다음에 릴은 이 정도 속도로 아주 천천히 풀어져 있는 줄만 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히 놓으시면 또 줄이 조금 또 늘어질 거예요. 그럼 또 좀 기다렸다가 살짝 살아. 이 봉돌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봉돌이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릴과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만 점점 사려서 팽팽하게만 해 놓으시면 되지 절대 이 봉돌이 움직일 정도로 콩깍 당기시면 안 돼요. 그래 놓고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파도에 줄이 조금 밀리면 조금 더 감아주시고 해서 그대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주시는. 그러다가 입질이 있든 없든 채비를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낚싯대를 딱 잡으시고 일어나시면서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과감하게 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위로 확 치시면서 빨리 감으셔야 돼요. 왜? 이 봉돌이 그대로 과감하게 치실 때 번쩍 들리면서 그 자리에서 들리면서 바로 딸려올 수 있어야지. 낚싯대를 들고 일자로 이렇게 감으시면 이게 봉돌이 끌려오면서 밑에가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낍니다. 묶음줄 같은 경우에 바닥에 많이 끼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던지시고는 과감하게 치셔도 낚싯대 안 부러집니다. 왜? 라인이 그만큼 긴 라인이 늘어나야 되고 또 낚싯대가 휘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치셔도 그 낚싯대 안 부러지니까 안심하시고 과감하게 치십시오. 그리고 빨리 감으셔야 됩니다. 채무과 동시에 릴은 돌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지금까지처럼 초보자분들이 가셔서 목공치를 사용해서 많이 걸리셨던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채비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지금보다 한 70% 정도의 밑걸림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잘한 입질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국내 실정에 좀 맞는 국내의 필드 상황에 좀 맞는 원투가 국내에 보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고요. 이런 방식의 원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